여러분의 법적인 상식이 쑥쑥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알고 나면 사사건건 유리해지는 법률 상식 전선의 변호사의 사사건건. 오늘은 최근 온 나라를 들썩이고 있는 계엄 사태,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쟁점,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유죄 선고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 저희가 법적으로 짚어봅니다. 오늘도 전선의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선의 변호사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법적인 사건들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아무래도 관심들이 높아서 그쵸. 늘 많이 좀 뭐 재판이나 뭐 이렇게 수사나 이런 것들 많이 질문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요. 예, 예. 특히나 요즘에 이 두 재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평론가들 혹은 이제 뭐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법적인 부분만 오늘 예. 한번 살펴본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저희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례없는 대통령 수사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이고요.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지점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오늘 그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여러 가지 수사 기관들이 많습니다. 현재 네. 지금 세 가지에서 이제 상설특검에 일반 특검까지 5개 기관인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가 공수처로 이제 입첩이 됐습니다. 검찰에서 공수처로 입첩이 된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졌었는데 왜 지금 검찰에서 이 수사를 입첩을 시킨 건지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앞선 경과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각 기관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예. 현재는 대통령 수사에 대한 거는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에서 사실상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이고요. 예. 예, 이게 항상 이런 논란들이 나오면은 이제 저는 법령을 좀 대조를 해서 찾아보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이라고 하죠. 예. 그 법률을 좀 봤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원래는 뭐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검찰총장 아니면 시장, 판검사, 뭐 장성급 장교 등 이런 직에 해당해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사처인데요. 예. 이 해당 대상자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 대한 것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무유기라든지 직권 남용, 우리 이번과 관련되는 부분은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예. 또는 아니면 불법 체포나 감금, 폭행, 뭐 뇌물 수수라든지 이런 해당되는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수사처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경찰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 대검 특별수사본부 등에서 동시에 여러 기관에서 수사를 하면서 중복된 수사가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공수처가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나서 검찰의 재차 사건의 이첩을 요구를 했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를 뭐 응해서 예. 공조수사본부의 사건을 이첩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특수수사를 고위공직자들이 한해서 하는 그런 곳인데, 어쨌든 지금 공조본이 꾸려졌고 지금 검찰에서 공조본으로 일단은 이첩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수사기관이 서로 뭐 경쟁하듯이 이렇게 소환하고 출석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정리돼야 한다고 이미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여러 수사기관에서 중복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출석 거부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예. 중복 수사가 문제라서 윤 대통령이 못 나온다는 입장이라면 수사를 공수처로 몰아줘서 출석 거부에 대한 명분을 없앤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입첩하고 나서 반발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 예. 그래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에게 또 서신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적법적 차와 관련해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예, 그 심 총장,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이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건인데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적법 절차와 관련해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사건을 이첩한 그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예. 현행 그 공수처법상 공수처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의 이첩을 요구한 경우 검경은 해당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라고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런 과연 적법한 그런 수사의 절차가 있었냐, 네. 해당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수사를 한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도 가능하고 또 그런 부분을 항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그럼 보이는 상태입니다. 예, 추후의 논란을 애초에 막겠다라는 예.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가끔 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뭐 이첩해라, 넘겨라, 네. 약간의 이런 게 주도권을 좀 뺏긴다는 느낌이 막상 들지 않나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에도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하던 쪽에서 이런 부분들 이의를 제기를 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배경을 특별히 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변호사들끼리도 그런 거 있나요? 이제 이건 나한테 넘겨, 뭐 이런 경우들. 저희는 뭐 이제 어떤 특수한 사건이 있을 때 공동으로 변론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누가 더 주도적으로 변론하느냐 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예. 저희도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행하게 될 때 이송이나 이관에 대해서 재판은 나름 딱 규정들이 있는데 수사 절차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어디에서 진행하느냐에 대해서도 뭐 이송이나 이관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는 공수처 이첩이 된 상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경찰에서 원래는 김용현 전 장관과 그리고 계엄군 사령관들을 모두 구속해 놓고 대통령 조사만 남겨놓은 상태였는데요. 예. 하지만 검찰에서는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다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요.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내란 의혹을 둘러싸고 이런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표면 위로 그 전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사실관계이다.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이기에 함께 수사할 수 있다라고 종전에 주장을 했었는데 예. 그 수사 주체에 대해서도 법조계 내부에서도 과연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의견이 좀 엇갈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이기에 본질적으로 직권남용에 더 부합한다라고 본다면 검찰 수사 개시가 문제 없다라고 보는 그런 측면의 의견도 있고 예. 또 반면으로는 직권남용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기는 하지만 내란죄는 국헌 혼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여서 구별되는 그런 별개의 범죄이다. 예.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총장이 우려한 대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 수사라는 항변을 피고인 측에서 제기할 여지를 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수사의 적법성이나 신뢰성을 위해 경찰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지적이 좀 팽팽하게 법조계 내부에서도 맞섰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했을 때 이 부분 수사권 문제가 지적받을 수 있어서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조보는 어쨌든 경찰이 있기 때문에 이 내란죄가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수사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수처는 기소 권한은 또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 기소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제 기소는 검찰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공조본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는 또 검찰에서 예. 다시 넘겨서 검찰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수처가 아무래도 이 수사를 전격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서는 검찰의 기록을 넘기고 기소해 달라라는 의견을 전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뭐 소환 조사라든지 이런 절차 관련해서 굉장히 좀 난항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번잡한 절차들은 공수처에서 다 진행을 하고 최종적인 마무리만 검찰 쪽에서 기소를 할 것으로 그런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그 공수처가 사실 이제 지난 정권에 신설된 기관이잖아요. 규모가 작다. 그래서 뭐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사실 이런 논란들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규모로는 아무래도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검찰 수사팀에 비해서는 공수처의 전담 수사팀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고요. 공수처는 소속 수사검
검사 15명 그리고 수사관 36명을 전원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검찰 특수부는 검사 25명 등 수사팀 규모가 78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수사팀 규모도 규모이지만 공수처가 출범 이후 신설 기간이다 보니까 3년간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하고 대형 공안 사건을 수사해본 검사도 거의 없다 보니 대통령 상대 수사가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이게 향후에 그런 수사에 있어서의 적법성 논란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없는 기관에서 조사하는 그 절차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5일 2차 출석에도 만약에 불응을 한다면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실 그동안 강하게 거절을 해왔었는데 체포영장, 특히나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게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거든요. 예. 일단 체포영장이 압수수색과는 좀 다르기는 한데 대통령 경호처가 원래 이제 압수수색 거부한 사유는 형사소송법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 라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게 된다면 이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 규정은 아까 압수수색과는 다르게 없는 상태입니다. 압수수색은 이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있지만 이 그 체포영장은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법적 근거는 없지만 또 집행이 가능할지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법조계에서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게 되면 오히려 물리력을 행사해 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동훈 공수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에 경고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통상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들에서 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영장을 이제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3차례 정도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는데요. 다만 이 사건에서는 아직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이를 이유로 해서 2차 소환도 따르지 않고 뭐 일정 등을 뭐 조율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진짜 집행이 가능할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은 직권 남용을 수사할 수 있고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럼 공수처에서도 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요. 계엄 사태의 핵심 혐의가 형법 그 87조의 그 내란죄인데 공수처의 수사 범위도 해당하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 공수처가 어떤 부분들을 수사할 수 있는지 법령에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만 공수처 역시도 직무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된 수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공수처는 내란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자체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공수처의 그 규정된 그 수사 범위에 직권남용죄는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이에 대해서 뭐 정면으로 법원 판단이 내려진 적은 없어서 수사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역시도 또 하나의 법적 쟁점이 될 수는 있는 상태인데 경찰과 아무래도 합동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경찰에서는 내란죄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조본이 한다면은 요거에 대한 특별히 나중에 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 관련 재판 하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심 유죄 선고. 1심보다는 조금 감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일단은 2심까지는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19일 날 그 관련 사건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수원고등법원에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이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원심 판결에 대해서 파기하고 원심보다는 조금 가벼운 징역 7년 8월 한 2년 좀 안 되게 형량이 줄은 상태인데요. 여기에 벌금 2억 5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요. 그 약간 형량이 줄은 상태이고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부지사의 범행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훼손하고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봤고 그래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에서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면서 그 이전 부지사가 주장한 항변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맞아요. 사실관계에서 뭐 연어회 술 파티 뭐 이런 회유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있었는데 예. 상당 부분은 사실관계는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도 이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감형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예. 그 이전 부지사가 2019년도에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의 그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이 사업에 대한 추진 비용 500만 달러 그래서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 예. 이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북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약 3억 3,400만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별해서 판단을 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그리고 뇌물죄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8년 등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었던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2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7년 8개월 네, 예. 이렇게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 건은 이렇게 결론이 됐다. 물론 이제 3심 대법원도 남긴 네. 했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궁금한 거 이 항소심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특히나 지금 사법적인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네.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랑 증거관계가 두 사건이 완전히 거의 동일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고는 어떤 그런 항소심 판단에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루어지는 법적인 문제인 거고 예. 아무래도 법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판단은 이 사실관계를 건드릴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고 사실상으로 보이는 상태여서 예. 어쨌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그런 제3자 뇌물 사건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의 실체와 목적이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상 확정이 됐고 이 대표 재판에서 대북 송금 행위 및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태이고요. 관련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지금 법관 기피 신청을 해서 현재 중지 중인 상태인데 맞습니다. 예, 그 법관 기피 신청의 사유가 원래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할 때 어떤 법관이 그 재판을 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떨어질 때 이제 기피 신청을 하는데 예. 그 기피 사유가 그 해당 재판부가 이화영 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했던 재판부다. 그래서 어떤 예단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해서 예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 재판이 염려된다라는 사유인데 사실 조금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례적인 사유이기는 합니다. 예, 어떤 예. 그런 기피에 대한 뭐 인적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원에서도 또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또 판단을 하려면 한 2개월, 3개월 정도가 예상이 되는 상태이고 지금 법원이 이제 12월부터 1월까지 동계 휴정기가 있고 예. 2월에 정기 인사 이동이 있는 시즌이라서 예. 좀 이 사건을 진행을 하더라도 2월 안에 뭐 2개월 만에 선고까지 결론을 내기는 좀 부담스러운 사건이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돼서 지금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가 아닐까라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는 상황입니다. 이미 예. 시작된 재판은 모르지만 아직 이렇게 시작되지 않은 거는 그럼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예, 그 아무래도 지금 이런 기피 신청까지 했던 상태이고 이거에 예.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날짜가 좀 많이 지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특히 정치권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뭔가에 관련된 재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좀 서로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고 하겠어요.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라고. 많이 얘기하죠. 특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권한 이런 부분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또 이화영 재판이 있을 때는 기자들도
또 그 수원법원에 굉장히 많이 와요. 아, 그렇죠. 또 인근에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많이 좀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서로 시위도 좀 많이 있고. 아, 예. 의견은 좀 많이 갈리세요? 아니면 좀 비슷하세요? 어떠세요? 많이 갈리죠. 그렇죠. 또 변호사님들도 정치적인 성향이 좀 다 다르니까 이 음.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사견도 있으시고 많이 예. 갈리는 상황입니다. 또 법적인 해석도 다를 수 예, 있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법적인 이슈만 조금 다뤄봤습니다. 두 큰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사사건건 전선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